여기 태국의 유명 요리사가 한국 때문에 식당이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요리사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한국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다가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 이후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한국인 남성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일 동안이나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사는 도대체 그 한국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콕의 유명 식당 로얄타이 오너셰프 타나폰입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셰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러운 눈길을 보내죠.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22의 나이에 홀로 레스토랑을 시작해서 이룬 성공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한때는 음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죠. 쏨차이라는 소중한 동료를 잃고 깊은 분노와 상처 속에 빠져있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빠지게 되어 그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그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왜 한국을 그토록 미워했고 또 어떻게 그들과 화해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레스토랑은 방콕에서 가장 핫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었죠.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라 더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제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 옆에서 자란 덕분에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배웠죠. 10살 때부터 어머니의 작은 가게 한켠에서 팟타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요리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요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모하리만큼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죠. 그때 제 나이 22이었어요. 방콕 외곽의 허름한 건물 2층이었지만 저에겐 그곳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죠. 쏨차이. 그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선배 셰프였어요. 당시 유명 호텔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제 레스토랑에 찾아왔다가 제가 만든 요리에 감동했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는 제 퓨전 또명꿍을 먹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타나폰 셰프,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의 합류로 우리 레스토랑은 급성장했어요. 쏨차이의 20년 경력과 제 창의성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전통 태국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우리만의 스타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1년 만에 방콕 중심가로 가게를 옮겼고 2년 차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쏨차이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면 밤을 새워가며 함께 연구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형이자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성공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태국 요리의 세계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2년 전 마침내 미슐랭 2스타를 획득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도 선정되었고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저희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쏨차이의 이야기에서 비롯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2의 젊은이가 시작한 작은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받기까지 정말 숨가쁜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매 순간에는 늘 쏨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서비스가 끝난 밤이었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마지막 직원들을 배웅한 뒤 저는 늘 그렇듯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들어오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쏨차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환한 미소로 그날의 서비스를 정리하며 농담을 던졌을 텐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10년을 함께 일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쏨차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주름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제전화 청구서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쏨차이의 아버지 얘기는 전부터 종종 들었어요.
15년 전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홀로 한국행을 선택하셨다고 했죠.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처음에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셨대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점차 기술을 배우셨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 추방을 당하셨어요. 쏨차이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됐대요. 현장 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려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났다고. 쏨차이는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한대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순간 사무실 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쏨차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쏨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엔 현장 팀장까지 하셨다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으로 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쏨차이가 져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타나폰, 쏨차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었죠. 쏨차이는 단순한 수석 셰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제 레스토랑의 정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겨우 이 한마디를 뱉을 수 있었어요. 이번 주말까지만 있을게요. 새로운 셰프님 오실 때까지는 있어야.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마지막 한 잔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쏨차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쏨차이가 떠나고 난 뒤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셰프도 영입했고 메뉴도 조금씩 수정했지만 뭔가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죠.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달까? 그 후 저는 쏨차이의 부재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쏨차이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고르던 루틴이 사라졌기도 했죠. 새로 영입한 셰프는 유명 호텔 출신이었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셰프님, 이 소스 비율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뭘 알아? 새로운 수석 셰프는 자주 이런 식으로 주방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쏨차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죠. 그는 항상 모든 직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수용했었는데 또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 또명꿍, 전이랑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왜 이렇게 간이 샜죠? 전에 있던 셰프는 어디 갔나요?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 로얄타이 스페셜이었어요. 쏨차이와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워 개발한 메뉴인데 새로운 셰프는 이걸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 버렸죠. 물론 그의 방식도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요리가 아니었어요. 타나폰, 여기 봐요. 어느 날 주방 직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국 음식을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의 전통 음식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태국 음식이 이렇게 촌스럽고 저급한 음식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에 대하여. 그게 제 첫 게시물이었어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데 셰프님, 정말 공감되네요.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서 우리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쏨차이 아버지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모아둔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셨다는 거였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20년을 바친 사람을. 이 게시물은 24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 프라이드 오브 타이는 순식간에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계정이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손님들에게 좀 더 차가운 서비스를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죠. 예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한국산 식재료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매장 입구에 이런 문구를 걸었을 때 솔직히 망설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잠잠해진 줄 알았던 제 일상에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일본 투자자분들께서 긴급 화상 미팅을 요청하셨어요. 이상했죠. 보통 분기별 미팅은 한 달 전부터 일정을 잡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라니.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을 때 제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화면에는 도쿄 본사의 타나카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타나폰 씨, 태국과 한국의 FTA 협상 중단 소식 들으셨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물론 들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반환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했죠. 우리 회사의 주요 식자재 공급망 중 40%가 한국 루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 운영에만 집중하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현재 모든 공급 계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체 루트를 찾고 있지만 당분간은 원가가 최소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50% 원가 상승은 곧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우리 체인의 주가가 타나카 회장님이 화면을 공유하셨어요.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0% 하락?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자의 상당수가 한국계 펀드입니다. 그들이 투자금 회수를 통보해왔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하던 한국 자본이 사실은 우리 레스토랑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스스로 그 기둥을 무너뜨린 거였죠. 타나폰 씨의 SNS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계정이 가진 영향력이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레스토랑 운영 자금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네요. 미팅이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가의 풍경이 갑자기 너무나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 곧 이 레스토랑도 이 거리도 떠나야 하나? 그때 주방에서 한 직원이 달려왔어요. 셰프님,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다들 한국 계열사들이라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저를 덮쳐왔어요. 그날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써야 했어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식재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양식당에서 파스타를 빼는 것처럼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다음 달부터는 당분간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15년차 수석 서버 파이산 씨였어요. 그는 제가 처음 레스토랑을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사직서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비도 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파이산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셰프님.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그날 이후로 직원들의 사직서가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거죠. 한때 10명이 넘었던 직원이 이제는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메뉴도 대폭 축소해야 했어요. 더 이상 최상급 식재료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산 식재료를 대체하려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중국산으로 대체하자니 품질이 확연히 달랐죠. 죄송하지만 이 메뉴는 현재 제공이 어렵습니다. 손님들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타나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더 이상 이 스타 레스토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다음 달 새로운 가이드북이 나올 때 우리는 별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더군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도 퇴출됐습니다. 3년 연속 20위권 내에 들었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순위에서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매출은 급감했고 고정비는 여전했죠. 매달 말이면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직원들 급여, 임대료, 관리비,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와인 창고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모아온 와인들, 이제는 하나둘씩 헐값에 팔아야 했죠. 특급 와인들을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이제는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숫자들은 냉정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쏨차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타나폰, 많이 힘들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쏨차이, 내가 다 망쳤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준 이 레스토랑을. 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한숨 소리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타나폰, 이제라도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맞았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때는 생기 넘치던 공간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셰프님, 이 식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매에 넘기세요. 파이산 씨가 직접 고른 수제 도자기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처분해야 할 물건이 되어버렸죠.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것들인데 이렇게 하찮게 정리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창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메뉴판. 쏨차이와 함께 첫 메뉴를 구상하며 밤새 썼던 거였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타나폰 셰프님,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죠. 네, 그런데 누구?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전 삼성물산 식품사업부 태국 지사장이었죠.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들 중 한 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무슨 일로? 타나폰 씨의 SNS 글들 전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적대감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안타까움이 느껴졌달까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처음 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이 지역은 그저 낙후된 공업단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해요. 일자리가 늘어났고 기술이 전수됐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레스토랑 성공에도 우리가 조금은 기여했다는 걸.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깨달아갔죠.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수요도 늘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고객층이었죠. 맞았어요. 제 레스토랑의 주요 고객들은 이 지역의 신흥 부자들이었죠. 그들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거리로 나왔어요. 한때는 활기가 넘치던 거리가 이제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 있었죠. 문을 닫은 가게들, 텅 빈 상가들, 저기 보이는 건물.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던 커피숍이었죠. 저 식당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줄을 섰었는데 저기 분식집 주인장님은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걷는 동안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제가 주도한 반한 감정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그들과 일해보니? 쓴웃음이 났어요. 중국 업체들과 거래해보니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무얼 하실 건가요? 타나폰 씨.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와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김현우 전 지사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문득 쏨차이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쏨차이, 아버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쏨차이 아버님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온화했습니다. 타나폰, 많이 힘들지? 의외의 첫마디였어요. 제가 그토록 한국을 비난했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그렇게 힘들기만 하셨나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8년
처음 한국에 갔을 때를 기억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무서웠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은 그때는 몰랐어. 아버님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따뜻한 추억이 있었다고 하셨죠. 현장 소장님이 내 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태국까지 오신 거 알아? 쏨차이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소장님이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년간의 시간이 결코 강제노동이나 착취가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타나폰, 미움은 미움만 낳는단다. 넌 좋은 요리사야.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 내가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정작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였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저는 레스토랑 주방으로 향했어요. 텅 빈 주방에 불을 켜고 오랜만에 칼을 잡았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게 위안이 되어주었거든요. 식재료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죠. 한국의 김치와 태국의 솜땀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식재료를 조화롭게 섞은 퓨전 요리. 어쩌면 이게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쏨차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쏨차이와 문자를 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솟구쳤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프라이드 오브 타이 계정. 한때는 자부심이었던 이 계정이 이제는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거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잘못된 분노와 오해로 많은 거짓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주장들은 대부분 편견과 감정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배신자, 한국 돈에 매수됐네. 너도 결국 그들 편이었어?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쏨차이 아버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20년간 일하신 분의 진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왜곡했던 진실, 그들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 그렇게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전수 프로그램, 현지 직원 교육 시스템, 위기 때 보여준 리더십, 제가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태국 요리사로서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김치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의 끈기와 계획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 그때 한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에게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자세, 책임감,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 사이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현대건설에서 15년 일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삼형제가 모두 대학을 나올 수 있었죠. 한국 회사가 떠난 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침체됐는지 아세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제 레스토랑이 망하게 된 것도 결국 제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직원들의 일자리,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글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오가 아닌 이해를, 대립이 아닌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과 태국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쏨차이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20년 전 한국 현장에서 찍은 그의 아버님 사진이었죠. 환한 미소로 동료들과 어깨를 걸고 있는 모습. 그 미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라이드 오브 타이가 아닐까요?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게시물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팔로워 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셰프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은데 어느 날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방콕에서 2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박민지 셰프님이었죠. 그분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타나폰 셰프, 우리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 셰프님이 제안하신 건 한테 푸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두 나라의 셰프들이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죠.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제 레스토랑의 남은 주방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와, 김치와 똠양꿍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태국 허브로 만든 비빔밥이라니 정말 신선해요.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문화적 소통이었어요. 서로의 식재료를 이해하고 조리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SNS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프라이드 오브 타이가 아닌 브리지 오브 테이스트라는 새 계정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된 거죠. 오늘은 한국의 된장과 태국의 남프릭을 활용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이 맛을, 특히 뿌듯했던 건 쏨차이가 다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타나폰, 우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양국 대사관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문화 교류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놀라운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본 태국의 요리학교들이 한국 요리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요리학교들도 태국 요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달부터는 한국의 유명 요리학교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양국의 젊은 셰프들이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한 레스토랑 운영을 넘어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아시안 퓨전 아카데미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공간.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어요. 하모니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이전에 그 열정을 가득 담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그 열정을 세상이 알아주기라도 한 듯 사람들 사이에서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김치 똠양 리조또입니다. 한국의 매운맛과 태국의 신맛이 만나? 오늘 아침 하모니 레스토랑의 창문을 열면서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때는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셰프님, 오늘의 특강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양국의 베테랑 셰프들을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김현우 전 지사장님이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음식처럼 발효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강연장은 늘 젊은 열기로 가득해요.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셰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5명의 태국 셰프들이 한국으로, 5명의 한국 셰프들이 태국으로 가서 3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타나폰 셰프님, 저 이번에 서울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실습하게 되었어요. 젊은 셰프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쏨차이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공동으로 레시피 북을 출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죠. 타나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SNS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브리지 오브 테이스트는 이제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편견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은 한국의 젓갈과 태국의 남불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태국이 한국 대사님이셨죠. 타나폰 씨가 보여준 용기와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입니다. 대사님은 우리 레스토랑을 양국 문화 교류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음식문화 박람회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전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의 벽을 허무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이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느라 분주하고 홀에서는 양국의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즐기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배운 건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운영 방식,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상생의 가치였죠. 쏨차이 아버님의 이야기처럼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현지 직원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찾았죠.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장 큰 깨달음은 겸손의 미덕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우리의 자존심만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로 오늘의 성공을 이뤄냈어요. 그들은 선진국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레스토랑 하모니에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요리를 만들며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의 모델을 따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증오가 아닌 이해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하지? 한국 사람들의 실체를 전 세계인이 알아야 해. 여기 태국의 한 외교부 장관 여비서관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곧바로 태국 외교부에 보고를 올리는데요. 분을 삭힐 수 없던 이 비서관은 한국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행동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여비서관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CP그룹의 외동딸인 파니다입니다. 현재는 외교부 장관 비서로 일하고 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브라운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방콕의 화려한 저택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평온하고 풍요로웠어요. 수십 명의 관리인이 늘 저를 따랐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했어요. 파니다, 오늘은 무슨 레슨 받고 싶으세요? 피아노? 발레? 아니면 승마? 매일 아침 집사가 묻던 질문이 지루하게 느껴졌죠. 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거요.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본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그때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반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한국이라니? 굳이 우리 딸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한 달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당부하셨죠. 판이다. 힘들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 네, 엄마. 하지만 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 쌀쌀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느낀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스트 패밀리였던 영지의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판이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던 영지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날부터 영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한국 문화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한국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영지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워나갔죠. 판이다. 이거 한번 써볼래? 안녕하세요. 세요. 서툰 글씨로 한글을 따라 쓸 때마다 영지가 환하게 웃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느끼며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남산을 거닐었고 여름에는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과 라면을 즐겼죠. 가을에는 단풍 든 경복궁을 거닐었고 겨울에는 북촌한 옥마을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판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드라마 볼래? 영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 감상은 어느새 주말의 루틴이 되었어요. 영지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우던 순간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한국 음식도 어느샌가 푹 빠졌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매일 찾게 되었죠. 판이다. 김치찌개 더 먹을래? 영지 어머니께서 늘 넉넉히 담아주시던 찌개 한 그릇의 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판이다. 보고 싶을 거야. 영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응,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귀국 후 저는 부모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CP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었던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정신이 나갔구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외교관은 무슨.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며칠을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관련 뉴스와 시사를 챙겨보았죠. 대학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판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어서 아버지도 점차 수긍하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최고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저는 태국 외교부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외교관으로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마침내 최연소 장관 비서로 발탁되었죠.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판이다 씨. 앞으로 우리 부처의 큰 자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장관님의 축하 인사를 받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어요. 15살의 어린 소녀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을, 한국과 태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비서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활기찬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판이다 비서관님, 뉴스 보셨나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전격 추방 조치. 72시간 내 출국 명령.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뒤이어 연이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만 명 전격 단속. 주한 태국 대사관 앞 태국인들 농성 시작. 한국 경찰, 농성 태국인 강제 해산. 부상자 속출?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동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콕 시내에서 첫반한 시위가 시작됐어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소식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였죠. 한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방콕 거리를 울렸습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태국 전역에서 반한 시위가 벌어졌죠. 한국 식당들이 습격당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90% 감소, 태국 관광업계 직격탄,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 줄폐업, 한인타운 초토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따뜻하게 저를 품어준 나라가 맞나요? 영진의 가족이 보여준 그 정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태국인으로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니까요. 판이다, 너도 한국에서 공부했다며? 어떻게 생각해? 동료들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죠. 한국, 당신들의 위선에 실망했습니다. 따뜻한 정을 강조하더니 결국 이것이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내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나라가 맞나요? 순식간에 제 글은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어요. 판이다, 비서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 우리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글이 주요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된 거예요. 장관 비서관, 한국의 위선적 모습에 실망? 정부 고위 관료도 한국 비판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SNS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하루아침에 반한 감정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판이다, 정말 멋진 발언이었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런 칭찬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급감했고 한국 기업들은 하나둘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이다, 태국 관광업계 피해액이 벌써 어마어마하대. 동료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밤마다 영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웃고 울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를 이제는 증오하게 된 아이러니가 가슴 아팠죠.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판이다, 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 함성이 점점 거세졌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네요. 가슴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판이다, 비서관님,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평소와 다른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판이다,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장관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해주게. 자네는 한국을 잘 아니까. 예상치 못한 지시에 당황했지만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밝혀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 인터뷰 대상자는 10년간 한국에서 살다 강제 추방된 수파퐁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솜차이 씨는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돈을 더 벌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눈물 어린 호소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수많은 사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영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판이다야, 네가 진실된 한국을 봤으면 좋겠어. 이 자료들을 한번 봐줘. 처음엔 열어보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지를 믿었기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조직범죄 실태보고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체류자 연계 증거 위조 여권 제작 조직 검거.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0명 연루? 이게 사실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진, 증언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면이었어요. 수파퐁 씨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솜차이 씨의 식당은 마약 거래의 거점이었답니다. 영지야, 이게 다 사실이야?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응. 한국 정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범죄 조직이 너무 커져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체류 기간 초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는 양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었죠. 통계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 발생률 5년간 300% 증가, 위조 여권 적발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마약 밀매 사건 80%가 불법 체류자 연루. 한국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됐어요. 3년간 잦은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범죄 조직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고 해요. 결국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어요.
한국 기업 태국 투자 지난 10년간 500% 증가, 한류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 연간 100억 달러, 한국 기업 태국인 고용 창출 50만 명 돌파,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장관실을 찾았어요. 말씀해보게, 판이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보고를 들은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말이 정말인가?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범죄 통계,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장관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습니다. 판이다, 괜찮아? 응.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실을 알게 된 게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창밖으로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함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분노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책상 위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한국 비난 글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침묵하고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SNS 앱을 열자마자 온통 붉은색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올린 세계식을 때문이었죠. 저의 이전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시나 댓글이 폭주했어요. 배신자, 한국에 매수됐나? CP그룹 외동딸이 한국 돈에 넘어갔다.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이다, 괜찮니?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네, 엄마. 하지만 전 괜찮아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오늘 아침 반한 시위대가 판이다 비서관의 자택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지만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비서관님, 정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위대가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문 쪽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한국의 개가 되지 마라. 국민을 배신한 판이다는 사퇴하라.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비서관님,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박 메일이 수백 통.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환마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수환 씨, 죄송합니다. 비서관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모두가 피했죠. 그리고 비서실 막내가 조심스레 건넨 도시락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그 쪽지에 적힌 응원에 저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장은 전쟁터 같았어요. 비서관님,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CP그룹과 한국 기업 간의 비밀 거래가 있었나요? 당신의 발언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걸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물병을 던졌어요. 가까스로 피했지만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판이다 비서관님,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감싸고 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죠. 판이다, 너 괜찮아? 너무 걱정돼서 연락해봤어. 걱정하지 마, 영지야. 난 괜찮아. 전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판이다,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니? 회사로 돌아오렴. 아빠, 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조직, 마약 문제, 그리고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까지요. 아빠, 전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된 분노를 키웠으니 제가 바로잡아야 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빠가 지켜주마.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관님을 찾아뵈었어요. 장관님,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텐데, 판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실 막내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반한 시위 주동자들이 선배님의 집 주소를 SNS에 올렸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적의 눈빛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협박 문자, 저주의 말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보였습니다. 파니다 씨, 당신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게 도착한 영지의 메시지가 특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파니다야, 넌 정말 용감해. 이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보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파니다, 방금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네. 말을 건네는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공개 협상을 제안해왔어.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장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첫 비공개 미팅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안녕하세요. 파니다 비서관님. 김수진입니다. 외교부 아태국 과장이에요.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니다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급작스러운 조치가 많은 혼란을 가져왔죠. 수진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밤새 이어진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해요. 실은 우리도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약 조직이 점점 더 커지면서 김 과장이 건넨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이 이미 한국 내 주요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며 저는 고뇌에 빠졌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수진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주되 범죄 조직은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요. 파니다 씨, 이제 남은 건 여론이에요.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방콕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언론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시위 주동자들의 숨은 의도를 파헤친 증거들을 하나둘 공개하기 시작했죠. 이 시위의 배후에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시위 주동자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 알선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 사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를 노렸고 그 자리를 중국 자본이 채우도록 획책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증거에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쏘갔던 거야? 이런 배신자들이. 아사나스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신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환 시위 주동자 10명 체포, 마약 밀매 혐의도, 불법 취업 알선 조직 검거, 수백억 원대 비자금 적발. 태국 경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파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장관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어요. 양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SNS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들 사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하나 둘 보였어요. 파니다 비서관님, 죄송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밤늦게 영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파니다, 기사 봤어.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 영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태국 문화교류 확대 프로그램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 가이드라인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15살에 저는 몰랐죠. 그때 교환학생 경험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을요. 영지야, 나 다음 주에 서울로 가. 정말? 완전 좋다.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우정과 이해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도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실과 신뢰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양국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거죠. 한국인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직 이 갈등은 진행 중이지만 우리 두 나라가 꼭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태국과 한국은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영국의 초엘리트 특파원 출신인 에밀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가 다 망가져버렸다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침을 뱉으면서 그딴 나라는 없어져야 한다고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피하기 위해 유럽으로 파견을 간 에밀리는 그곳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만난 것도 모자라 그 남자아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버려서 몇 년 동안이나 그 파견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특파원 에밀리 로즈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한 제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제가 변했다고 해요. 냉철했던 전쟁 특파원이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를 그리워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한때는 동양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편견. 그때의 상처가 저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끌었죠. 차라리 그곳이 더 정직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편견으로 가득 찼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 인생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 소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을? 이쯤 되면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게요. 베이징에서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5년 전 제가 처음 BBC 특파원이 되어 동양으로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에밀리, 넌 아직 너무 순진해. 동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곳이 아니야. 그때 선배 기자셨던 제니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했어요. 안주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버렸으니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겨우 2년차가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3개월간 중국 특집 기사로 취재해서 특종으로 준비하고 있던 기사를 중국인 선임 기자가 통째로 가로채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도 저는 그저 실수련이 했어요. 그 중국인 기자에게 항의를 하러 갔죠.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갑기 이를 데 없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서양 여자가 동양을 이해할 순 없어. 내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절대 파악하지 못할 거야. 넌 중국인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한 열정이었을까요? 이어진 부당한 인사평가로 저는 결국 좌천되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중국인 기자를 서포트하는 연줄이 이사장 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BBC 본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는 동아시아 관련 취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선이었어요. 순수한 유럽의 비극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동양의 그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라면 적어도 정직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로즈 기자, 우크라이나 전선 취재를 자청한다고요? 네, 편집장님. 제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경력으로는 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집장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저는 키이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제 인생 최대의 특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하필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동양의 이야기라는 걸요. 전쟁 취재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러시아군 지원 병력 속에서 북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처음 그들을 봤을 때의 심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야, 여기서조차 동양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거야. 늘 그랬듯 전쟁터의 아침은 늘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키이우 교회의 전선을 취재한 지 벌써 3주째였죠. 매일 아침 폭격 소리에 잠을 깨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취재를 다니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북한 남학생들을 본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뭔가 더 으스스한 느낌이었죠. 로즈 씨, 저기 좀 보세요. 그때 현지 가이드 드미트리가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러시아군 보급부대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망원경을 통해 그들을 지켜봤죠.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러시아군 사이로 눈에 띄게 작은 체구의 병사들이 보였어요. 아니, 병사라기보다는 소년들이었습니다. 분명 아시아계였죠. 처음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용병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드미트리, 좀 더 가까이 가볼 수 있을까요? 위험할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는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곳까지 접근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북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곳에는 아직 파릇하게 자라야 할 북한 청소년들이 러시아군으로 파병되어 있었어요. 작업반장 동무, 오늘 배식량이. 조용히 해라. 러시아 군관들 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북한 청소년들이 러시아군에 배치돼 있다니. 이건 분명 큰 특종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베이징에서 만났던 것만한 동양인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가장 어려 보이는 소녀는 고작 1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취재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죠.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재 수첩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만 맴돌았어요. 왜 북한은 미성년자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걸까? 러시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 걸까? 아니면 저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취재가 저를 얼마나 깊은 곳으로 이끌게 될지, 그리고 제 편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한 소년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드미트리의 다음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로즈 씨,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탈출이요? 드미트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마을 외곽에 있는 한국인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대요. 놀랍게도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인이라 베이징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또 다른 함정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북한 청소년이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심지어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드미트리, 그 제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는 믿을 만한 현지인의 연락입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꽤 오래 산 분이래요. 한식당도 하고 계시고.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제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 할머니일까? 이게 다 설계된 거라면? 혹시 북한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 어린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위치가 어디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이에요. 차로 1시간 정도.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네? 지금이요? 해가 곧 저물 텐데. 그때 드미트리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분명 더 신중하게 접근했을 텐데 취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마치 제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죠. 그렇게 저는 드미트리와 함께 출발했어요. 폭격으로 엉망이 된 도로를 따라 차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쟁의 흔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자꾸 빨라졌죠. 사실 그 할머니가 마을에서 좀 유명하시대요. 드미트리가 운전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쟁통에도 한식당을 계속 열어두셨거든요. 피란민들한테 무료로 밥도 주시고. 흥미로운 정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 위장형일 수도 있지. 더 큰 거짓말을 위한 포장일 수도 있어. 차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마을의 풍경이 창 너머로 보였죠. 그리고 멀리 한 집 마당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에요. 드미트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2층 집이 있었어요. 지붕은 삐뚤어졌지만 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현관 옆에는 서울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득 제 가슴 한켠이 찌르르 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달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니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요. 로즈 씨, 들어가 볼까요? 그때 드미트리의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죠.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아니면 얼마나 감사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자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전쟁터에서 만난 익숙한 냄새라니 묘한 기분이었죠. 어서 오세요. 문가에 서 있던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셨어요. 검은 치마에 앞치마를 두르신 모습이 어쩐지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한국 시골 할머니들과 똑같았죠. 안녕하세요. BBC 특파원 에밀리 로즈입니다. 제가 영어로 인사했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님 왔는데 밖에서 이러고 있음 쓰나. 어서 들어와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더 진한 김치찌개 냄새가 풍겼어요.
구석 테이블에서는 러시아노인 몇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죠. 전쟁통에도 이렇게 평화로운 공간이 있다니. 할머니, 말을 꺼내려는 제 입을 할머니가 손짓으로 막으셨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먼저 이거나 먹어봐요. 어느새 제 앞에는 뜨거운 김치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취재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경계가 되살아났죠. 죄송하지만 전 식사하러 온 게. 아이고, 이렇게 말랐는데 무슨 취재를 해요. 밥부터 먹어요. 할머니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떴는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년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서? IMF 때 왔어요. 제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업한다고 왔다가 여기서 남편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싶어서 식당을 차렸죠. 할머니의 말씀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전쟁이 나고 주변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도 이곳만은 계속 문을 열어두셨다고 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손님들의 밥줄인데 어떻게 문을 닫아요? 할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덤덤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어요. 베이징에서의 기억에 사로잡혀 이런 순수한 마음까지 의심했다니.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에? 제가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쉬게 해줘요. 너무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와 제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준호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운명처럼 그 소년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군복은 흑투성이었죠. 할머니가 다가가 소년을 안으시려는데 오지 마세요. 그때 소년의 날카로운 외침에 우리 모두 움찔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여긴 안전해.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총상이었습니다. 소년의 왼쪽 팔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친 것 같았죠. 저는 그 상처를 보며 괜히 울컥했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미트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빨리요. 제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죠. 싫어요. 의사 오면 다들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소년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어요. 준호야, 이분들은 우리 편이야. BBC 기자 선생님이고 도와주러 오신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레 다가가셨죠. 저는 할 수 없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경계심이 정말 심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그 애를 기다려주자.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눈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함경도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 갑자기 군인들이 왔는데 그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살 이상의 남자애들은 다 데려갔어요. 특별 군사훈련이라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왔죠. 여기 와보니 다들 전쟁터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이 자꾸 떨렸어요. 메모도 못할 정도로요. 준호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정말 참담한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밥은 하루에 한 끼 줬어요. 그나마 제가 주방 일을 해서 다른 애들 몰래 음식도 챙겨주고. 근데 어제 제가 몰래 챙겨둔 빵을 다른 애한테 주다가 걸렸어요.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았어요. 많이. 그래서 도망쳤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끌어안으셨어요. 이번엔 준호가 피하지 않았죠. 얼마나 무서웠어.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미트리가 데려온 의사가 준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잔해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로즈 씨, 할머니가 커피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이야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밤이 깊어졌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처음엔 다들 죽을 줄 알았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총소리에 잠이 깼는데 옆자리 태연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도망치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굳이 끝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나도 도망쳐야겠다고.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날은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둘째 날에는 걸었어요. 계속 한참을. 배고파서 눈앞이 자꾸 흐려졌는데 준호의 말에 할머니가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곧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들고 오셨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배고팠어. 저는 취재 수첩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기사로 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생생했고 너무 아팠으니까요. 셋째 날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기어서 왔죠. 그러다 멀리 불빛이 보였는데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마당에 걸린 태극기가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죠. 저게 보였어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도 배웠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래서 기어서라도 왔다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와보니 할머니가 계시던. 갑자기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죠. 드미트리, 확인해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군용 트럭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수색이 시작된 걸까요? 이러다가 들킬 수 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도 위험해질 거예요. 준호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이셨습니다. 준호의 군복을 벗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히셨어요. 피 묻은 옷은 부엌 아궁이에 넣어 태우셨고요. 이제부터 넌 내 손자야. 서울에서 놀러온 우리 준호. 알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트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맞이했어요. 다행히도 새벽이 되어서 군용 트럭들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저의 결심도 그중 하나였어요. 할머니, 준호를 한국으로 보내야 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준호를 한국으로 보내야만 그 애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셨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현실적이었어요. 이곳의 경계가 얼마나 삼엄한지 혹여나 우리의 계획이 걸렸을 때 드미트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은 멀었고 곳곳에 검문소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 중이라 민간인의 이동도 제한적이었어요. 제 취재 신분증을 이용하면 말을 꺼내자마자 드미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당신이 BBC 기자라는 게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왜 전쟁 특파원이 어린 소년과 함께 이동하는지.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어요. 거기엔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IMF 때부터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이죠.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탈북을 돕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연락해 볼 테니.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말과 러시아말이 뒤섞인 대화들.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목소리. 저는 준호와 함께 2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마을의 동태를 살폈죠. 로즈 씨, 준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전 그냥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가슴이 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학생을 돕고 있었으니 말이죠.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특종을 위해서? 아니면 양심 때문에? 준호야, 널 처음 봤을 때 알았어. 내가 그냥 북한에서 온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넌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15살 소년일 뿐이야. 그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2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표정이 밝으셨어요. 길이 열렸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돼요. 그때 할머니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동안 5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모두 할머니가 아는 한인들이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제일 까다로워요.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드미트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드미트리를 바라봤어요. 그의 제안은 아주 위험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전쟁 특파원이 현지 음식 문화를 취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러시아, 한국 음식 문화 교류 같은 할머니의 식당을 다큐멘터리로 찍는다고 하고요.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서울 식당은 이미 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으니까요. 그럼 준호는 할머니 손자로 나오면 되죠. 촬영 보조로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습관대로 취재 수첩을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호의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창밖에선 여전히 포성이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도시락 몇 개와 촬영 장비를 차에 실었죠. 이상하게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프로의 본능이었을까요? 준호야, 긴장하지 마. 넌 그냥 내 손자야.
할머니가 준호의 옷깃을 다듬어 주셨어요. 카메라 든 척하면서 로즈 씨 옆에만 있으면 돼. 첫 번째 검문소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전 BBC 특파원으로서 러시아, 한국 음식문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고, 저는 통역이자 가이드고, 할머니는 현지에서 2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하신 거고, 전 서울에서 온 할머니 손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연습한 대로 잘 해내리라 믿었어요. 그때 검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다들 준비됐죠? 그때 드미트리가 물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류 검사입니다. 순간 무표정한 군인이 차창 앞으로 다가왔어요. 드미트리가 서류를 건넸고 저는 제 BBC 기자증을 내밀었습니다. 음식, 다큐멘터리라고요? 그때 군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네, 특히 전쟁 중에도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현지 식당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혹시 드셔보실래요? 제가 30년 넘게 만들어온 김치찌개인데 군인의 시선이 도시락으로 향했어요. 뚜껑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니, 이건 군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어요. 김치찌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스크바에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당 손님이었나 보네. 그 순간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군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마치 오랜 단골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응대하셨죠. 아드님도 참 잘생겼네요. 군인이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손주예요.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김치는 이 근방에서 제일이죠. 다들 알아요. 군인이 웃으며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BBC에서 꼭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식당이 얼마나 대단한지. 차가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0km 앞에는 두 번째 검문소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모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30시간의 긴 여정, 3번의 검문, 2번의 우회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긴장된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준호가 희망의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로즈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대사관 직원과의 첫 만남은 냉랭했어요. 이영호 영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죠.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어요. 북한 주민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죠? 다시 돌려보내자는 건가요? 그 전쟁터로요? 로즈 씨,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영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대사관 안에 임시 거처로 옮겨졌고 저희는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난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네? 하지만 내 식당이 있잖아요. 내 자리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해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에게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자 안식처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준호와의 작별은 짧았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할머니, 그래, 우리 준호 이제 잘 살아야 해. 저는 BBC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당분간 모스크바에 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종이라도 잡았나요? 로즈 씨.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영사님의 말씀대로 절차는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신분 확인에만 한 달이 걸렸고 러시아 당국과의 협상은 더디기만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다짐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백의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준호를 만났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로즈 씨는 외국인인데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난 베이징에서 배웠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게 내 편견을 깨는데도 도움이 됐나 봐. 마침내 2달이 지나고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즈 씨, 이제 헤어져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잠시일 뿐이야. 난 이제 동유럽 특파원으로 일하게 될 거야. 여기서 할머니도 지켜보고 너 같은 아이들도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할게. 그렇게 준호는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도와주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최선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결국 준호를 보내게 되었죠. 저는 이제 비어버린 준호의 방을 치우면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책상을 바라보았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쓰지 못한 기사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말이죠.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드미트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응,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드미트리는 이제 제 공식 파트너가 됐어요. BBC도 동유럽 담당 특파원으로서의 제 요청을 받아들였거든요. 할머니의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베이스를 차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한테 또 연락 왔어요. 드미트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서울 식당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곳을 지키고 계신 것이었어요. 이제는 러시아 군인들도 할머니를 돕는다고 해요. 김치찌개가 그리워 일부러 들른다나요. 준호한테서도 소식 왔어요. 제 휴대폰에 찍힌 사진 한 장. 북유럽의 어느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곳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다른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제게 받은 선의를 열심히 베풀겠다면서 목숨을 건 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준호가 걱정되면서도 저는 그 애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로즈 씨, 이제 기사 쓰실 거예요? 드미트리가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매주 한두 명씩 할머니의 식당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출발할까요? 그때 드미트리가 취재를 가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래,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가자. 오늘도 저는 특파원 에밀리 로즈는 작은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다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과 한국인 할머니께 받은 따뜻한 온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상처로 한국이란 나라를 애써 외면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 냄새를 그리워합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마지막 김치찌개 사진이 놓여 있어요. 전쟁의 포연 속에서도 그렇게 선명했던 그 붉은 빛깔이 이제는 제게 희망의 색이 되었습니다. 전쟁 취재 중 만난 한국은 제가 알던 모든 편견을 부숴버렸어요. 차가운 이해관계가 아닌 따뜻한 정이 있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닌 진심 어린 용기가 있었죠.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보여주신 작은 용기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끼의 밥이 국경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그 따뜻함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를 통해 본 순수한 희망, 할머니를 통해 배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특종은 숫자나 사실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가장 위대한 영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온기를 나누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거대한 사건이 아닌 한 그릇의 김치찌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또 누군가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실까? 준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겨울밤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태극기를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까?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이 깨달음은 제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진실만을 쫓는 특파원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용기에, 준호의 순수한 희망에게, 그리고 제 편견을 깨뜨려준 한국이란 나라에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 영국의 무기 전문가는 한 회의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이라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는 우연히 출강을 갔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마주한 한국인 학생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죠. 일단 제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영국의 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중동 방산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UAE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번도 서구 중심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UAE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군사 장비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죠. 런던 교외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란 제가 군사 장비에 매료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영국 공군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퇴역 후에도 자주 저를 데리고 군사 박물관이나 에어쇼를 다니셨거든요. 특히 저희 집 서재에 가득했던 군사 전문 서적들은 어린 제게는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저희 관심사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죠. 학부 시절부터 현대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에 관한 논문들을 탐독했고 대학원에서는 중동 지역의 군사 현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중동 방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줄은 몰랐네요. RUSI 연구소에서의 경력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어요. 제가 쓴 석사 논문이 당시 연구소장의 눈에 띄었거든요. 처음에는 주니어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중동 국가들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 국가들의 무기 도입 자문을 맡으면서 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는 꽤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구의 방산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믿었거든요. 영국의 챌린저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런 무기 체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은 겨우 모방 수준에 그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중동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방산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편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동의 군 수뇌부들은 제가 가진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신뢰를 보였고 저 역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무기 도입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제공했고 그때마다 유럽의 선진 무기 체계를 강력히 추천했어요. RUSI의 중동 방산 담당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연구소에서 중동의 군사 현대화를 이끄는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UAE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초여름 UAE 육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일이었죠. 제가 추천할 무기체계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참석한 UAE 고위 장성들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그들은 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평소처럼 제 의견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K9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 국가의 무기체계니까 라는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죠. 유럽의 자주포들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K9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진출한 것이라고 일축했어요. 사막에서의 실전 운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유럽 무기체계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UAE 측에서 이미 K9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평판과 경험을 믿었고 그들이 결국 제 조언을 따를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6개월간의 기술 검토와 실사가 이어졌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저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을 강조했고 K9의 약점을 지적하려 했었죠. 하지만 UAE 군 관계자들은 묘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K9의 실전 성능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결정의 순간 UAE는 K9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모든 조언과 분석을 뒤로하고 말이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UAE군이 실시한 극한환경 테스트에서 K9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K9는 완벽한 작동을 보여줬다고 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UAE 군대 간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K9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장성들은
제임스의 조언이 이번엔 빗나갔군. 이라며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죠.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제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UAE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제 조언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격으로 승부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UAE에서의 실패는 도미노처럼 다른 일들로 이어졌어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자문을 제공해오던 그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연락을 해왔죠.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정책 변경이었지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다양한 시각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말이었죠. UAE에서의 판단 실수가 알려지면서 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쓰디쓴 현실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차기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계약이 갑자기 중단된 거죠. 이번에는 아예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한국의 K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더군요. 제임스, 당신의 분석은 항상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레인의 장성이 보낸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뒷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10년 넘게 쌓아온 제 평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제게 다가온 사람이 링링이었습니다. 중국계 방산연구원이었던 그는 묘하게도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런던의 한 펍에서 만난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서구의 기술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죠. 툭 까놓고 보면 분명 볼품없을 겁니다. 영국보다. 링링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감을 안겨줬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죠. 아시아 무기 체계들은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었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UAE에서 본 K9의 성능은 분명 가격 경쟁력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RUSI의 동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들이 이제는 미묘한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 방산 강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두바이 방산전시회에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VIP로 초대받았을 행사에서 이번에는 일반 참관객으로 참석해야 했죠.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한국과는 발 디딜 틈 없이 바이어들로 붐볐지만 제가 그토록 옹호하던 유럽 업체들의 부스는 한산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습니다. 잠시 이 바닥을 떠나 있어야겠다고요. 그리고 마침 예일대에서 개공 교수 제안이 들어왔죠. 도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때의 저에겐 숨고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예일대 캠퍼스는 평화로웠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여유로운 학구적 분위기는 제게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았죠. 개공 교수로서 제가 맡은 과목은 현대 군사기술과 국제안보였습니다. 중동에서의 쓰라린 경험은 잠시 잊고 학문적 관점에서 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첫 수업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의 방산기술이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인가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민수였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와 있던 그는 제 수업의 모든 논지를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했죠. 그리고 얼마 후 International Defense Review의 The Limitations of Asian Military Technology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이 여전히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제임스 교수님, 이건 학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편견에 가깝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민수가 제 논문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은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했고 극한환경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UAE에서 직접 목격하신 것 아닌가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UAE에서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민수의 반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 혁신이죠.
교수님의 논문은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세미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민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입장을 방어하려 했지만 준비해온 반론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죠. 그래도 실전 경험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때 세미나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텍사스 A&M 국방연구소의 베테랑 교수가 서 있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1968년 베트남 퀴논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때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세미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40년 넘게 텍사스 A&M 국방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그는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였죠. 당시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맹호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죠. 처음엔 저도 교수님처럼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요. 리처드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맹호부대의 전투력은 놀라웠어요. 그들의 장비 운용 능력,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적응력은 미군 장병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특히 그들이 사용하던 M16 소총의 정비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 시작된 지점 아닐까요?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의 시작점 말입니다. 리처드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개선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했죠. 그게 지금의 한국 방산기술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의 작전 일지였어요. 여기 보면 맹호부대가 장비를 개조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독자적인 기술 발전에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죠. 세미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UAE에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K9 자주포의 사막 운용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특히 자동화된 포탑 제어 시스템은 기존 어떤 자주포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우리 모두 때로는 선입견에 희생양이 되곤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입견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나라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터키에서의 K9 운용 기록, 폴란드에서의 성능 평가, 호주에서의 비교 시험 결과, 모든 데이터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리처드슨 교수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선입견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죠. 그렇게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리처드슨 교수의 증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정보를 걸러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K9 자주포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52구경장 155mm 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기존 자주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극한의 기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유압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혁신적이었죠. UAE 사막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능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자료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들여다봤죠. 과연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제 의심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독자 개발 능력,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설계.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기술 혁신이었어요. 교수님, 이건 보셨나요? 어느 날 민수가 들고 온 자료는 한국형 이지스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스 시스템을 들여와서 조립한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합 방어체계의 세부 사양을 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도입이 아니에요. 유신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이지스 시스템을 한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재설계하고 독자적인 전투체계를 통합한 거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수출 전략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죠. 폴란드의 K9 도입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아 선택된 거였어요. 가격은 오히려 높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관건은 실전 운용 능력이에요. 폴란드 육군 소속 장교의 평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중얼거렸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직관적인 운용 체계, 뛰어난 정비성. 이런 게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무기 체계의 완성도였어요. 이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네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UAE에서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으로 캠퍼스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온 삼성전자 출신의 김 박사가 한 말이었어요. 그는 현재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유신이 소개해준 분이었죠.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우리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건 이 때문이에요. 그렇게 김 박사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 바로 반도체와 IT 기술의 융합 덕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전투기, 함정, 자주포, 이것들은 결국 첨단 반도체의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는 최신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이지스함의 전투체계 역시 독자 개발한 프로세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죠. AI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편대가 복잡한 패턴으로 비행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드론의 역할을 조정하고 임무를 수행하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연구개발 생태계예요.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는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 둘째는 국책연구소의 기초 연구, 그리고 셋째는 군의 실전 경험이었죠. 이 세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의 센서 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전해지고 거기서 군사적 활용 방안이 연구되죠. 그리고 군에서 나온 피드백이 다시 기업과 연구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김 박사는 미래 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체계, AI 기반의 전술 분석 시스템, 우주 항공 분야의 새로운 도전들,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서구를 넘어선 분야들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은 그걸 굳이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에요. 아시아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건 어쩌면 서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연구실을 나서는 김 박사를 배웅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 별들이 한국의 반도체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걸려온 영국 동료의 전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임스 BAE 시스템스가 한국의 한화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네. 그것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말이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방산 기업이었고 제가 늘 그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어떤 분야인데? 차세대 해군 함정의 전투체계야.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 쪽에서 하나의 기술력이 하더군.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BAE 시스템즈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인터뷰가 눈에 띄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인 방산 기술의 융합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그날 오후 UAE 현지 연락책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성과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18개월 운용, 가동률 98.5%. 이는 우리가 보유한 어떤 화포 시스템보다도 뛰어난 수치입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병들의 평가였습니다. 정비가 직관적이고 용이합니다. 특히 자가진단 시스템이 문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 커피숍에서 민수와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민수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교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교수님의 판단이 개인의 편견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그 결과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거죠. K9만 해도 그렇잖아요?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 그게 바로 진정한 기술력 아닐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UAE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유럽 자주포를 추천하던 그때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이제야 이해하게 됐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기술력이란 건 단순히 스펙이나 역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되는 신뢰성이었던 거죠.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제가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또 한 번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깊이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캠퍼스 근처 작은 펍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민수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는지.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글쎄요. 어쩌면 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한국 방산기술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우리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 했어요. 단순한 모방이나 도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기존 자주포들을 벤치마킹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실전 운용 환경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죠. 문득 UAE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저렇게 잘 작동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고려했으니까요. 단순히 성능 스펙이 아닌 실전 신뢰성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관점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더 부끄러운 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컨설팅해준 중동 국가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내 편견에 기반해서. 그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자책이에요. 교수님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셨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펍을 나서면서 UAE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의 실패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고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제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연구실 문을 두드린 건 민수와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한국과 서구의 방산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의 서구 방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의 한국 방산 지식이 만나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처럼 두세 개를 모두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아요. 특히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공동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K9 자주포의 사례 연구부터 시작했어요.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죠. 여기 보세요. 한 달 뒤 민수가 들고 온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각 무기 체계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합하면 우리는 점차 연구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들. 각각의 사례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발견했어요. 결국 최고의 기술이란 건 동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효용성에 달린 거였네요.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용성은 각국의 고유한 필요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요. 우리의 연구는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서양 방산기술의 융합적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때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이제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연구를 주목받으며 초대받게 되었던 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야 해요. 저는 세미나장을 나서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기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력을 평가할 때 너무나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오랜 역사, 전통적인 명성, 그리고 서구라는 이름값.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진정한 기술력이란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혁신의 끊임없는 추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방산기술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반도체와 IT 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시키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방식. 그것은 분명 혁신 그 자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겸손한 자세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죠. 이런 태도야말로 제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발국이라는 구시대적 구분을 넘어 각자의 강점과 특색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발전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미래 방산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UAE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값진 깨달음을 준 순간이 되었네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었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